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친 것이 아니라 아픈 겁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미쳤다라고 할 때 어떤 때 많이 쓰나요?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미쳤어, 뭔가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쩜 오늘 전반적인 제 이야기를 보면 안병은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쳤다라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 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 왠지 무서워, 우리랑 함께 살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상당히 산만했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우연히 한 담임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담임선생님의 교탁 바로 옆에는 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 딱 때리기 좋은 데 앉으라고. 수업 시간에 상당히 산만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물건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이 바로 빨래집게입니다. 아마도 빨래집게는 선생님이 저를 위한 치료 도구로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수업 시간에도 옆 짝꿍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뒷 친구와도 이야기해야 되는 저에게 좀 가만히 좀 있고 조용히 하라고 제 입에다가 사실 빨래집게를 물려주셨어요. 또 기억나는 물건이 바로 우산입니다. 우산 중에서도 망가진 우산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갔다 그날 비가 그치면 우산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멀쩡한 우산을 안 주시더라고요. 또 어차피 잃어버릴 건데 망가진 우산을 쓰고 다니래요. 제가 만약에 정신과 의사로서 제 외래에 저 같은 아이가 와서 상담을 받는다면 아마 저는 이 친구는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ADHD로 알려져 있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먹는다고 의사가 된다고 정신과 의사가 된다고 해결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형벌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료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저에겐 좋은 집중 시간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산만하고 행동이 많고 집중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그때 생각난 게 그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보자. 그건 네 장점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학교로 지역으로 다니면서 진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다리 밑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서 상담했고, 물론 역 대합실에서 노숙인 분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과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에 다니기 싫어했던 학교도 정말 많이 다니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 보건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건실에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꾀병을 부리면서 누워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보건교사에게 말했어요. 마음이 아픈데 잘 표현 못해서 몸이 대신 아픈 거 아닐까요? 꾀병도 병입니다. 꾀병도 우리가 돌봐야 될 병 아닐까요? 왜 우리는 마음 아픈 걸 왜 표현하지 못할까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박에 줄 그은다고 수박 될까요? 절대로 호박을 무시하거나 호박이 하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겉의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냐? 바로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운서분께서는 마음이 아플 때 오늘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마음이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고 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쉽사리 나 정신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신과 가보라고 너 정신질환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제가 아파 보였나요? 그럼 병원 가야겠군요. 그렇게 생각 못 해요. 누가 저보고 제 아들의 담임교사가 저보고 당신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마음이 아파 보이니까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과 의사인 저도 쉽사리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정신질환, 정신과 안에는 이 질병 본연의 모습 말고도 또 다른 편견이나 은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 단순히 이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픈 만큼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이 더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질환에 붙어 있는 은유들입니다. 편견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질병을 인정하기도 또 이 질병을 앓으면서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정신과라는 이름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꿉니다. 정신과 하면 마치 미친 사람들이나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나 가고 이상한 곳인 것처럼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목적까지 담아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합니다. 또 그 편견이 가장 심했던 병이 바로 정신질환 중에서 정신분열병이었습니다. 정신분열병? 정신이 나눠진 거야? 쪼개진 거야? 갈라진 거야? 찢어진 거야? 다중인격처럼 순간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성격이 막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적인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똑같이 2011년에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조현이라는 뜻은 검은고의 주를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뇌신경망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이 회로가 잘못돼서 조현병이 발병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바로 이 신경망을 잘 조율하면 우리의 아픈 마음도 조현병적 증상도 완화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 그 소망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참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만 바꿔서 이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정신분열병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이 고스란히 조현병에 다 옮아갑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폭력적 모습 속에서 미친 살인자들, 광폭한 살인마들로 비춰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조현병 환자분들과 참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왜 조현병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름 슬픈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가 중학교 1학년쯤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걸 가더라고요. 첫 수련회였고 너무나 기대가 많았던 수련회였는데 그곳에서 중년의 여성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기도원 원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분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짧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미쳐서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 불가능할까? 아마 이 기억, 이 슬픈 기억이 제 삶을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라고. 헤어날 수 없게.
그렇게 의사가 되기로 생각하고 의대를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 실습을 당시에 정신과 실습을 도는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가 원했던 정신과인데. 근데 병동에서 관찰되어지는 것은 정신과 약 먹고 병동 왔다 갔다 하고 탁구 치고 이런 모습밖에는 제가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과 치료는 뭐지? 그분들의 삶은 어떤 거지? 그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정신과 해야 되나? 이렇게 약만 줄 거면 정신 내과인가? 정신과 수련하면서 병원 원장님에게 제안했어요. 수련인데. 우리 개방병동도 좀 만들자. 왜 환자들 다 가둬놓고 치료하시냐. 개방병동도 만들고 함께 재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분들과 야외로 놀러도 가고 외부에 있는 세차장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보고 그래서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호자에게 퇴원을 하면 안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냐? 나오면 또 약 안 먹고 또 나빠질 건데 안 되겠다. 그리고 집보다 병원이 훨씬 편한데 뭘 굳이 애써서 바깥에서 살게 하려고 하냐. 어쩌면 그때 든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들은 부모에게도 가정에게도 가족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존재 아닌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닌가? 그럼 난 정신과 의사로서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수원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배우러 수원에 오게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환자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게 이분들은 정말 많이 아픈데 드러내고 마음껏 아파할 수 없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아플 때, 환자가 됐을 때 각자의 책임에서 약간 면제가 됩니다. 환자 역할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텔컷 파슨스라는 사회학자가 제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환자가 되면 조금 아파도 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무례할 보일지 몰라도 어른 앞에서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자 역할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세분해서 말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엘리엇 프라이드슨이라는 사람이 3가지 개념으로 좀 더 확대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이 좀 경하고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은 조건부 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픈 기간 동안만 조금 책임을 면해주고 하던 일을 멈춰도 되고 쉬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조금은 난치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환자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조금은 긴 기간 동안, 어쩌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공적인 혜택도 줄 수 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경멸받는 질병을 앓는 환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프지만 그 병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면해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지. 그게 예전에는 에이즈가 그랬었죠. 그럼 지금 시대에 바로 이렇게 경멸받는 질병은 뭘까요? 바로 중증의 정신질환인 조현병입니다. 나는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망상이 있는데 아파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고 또한 사회로부터 온갖 경멸과 멸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병이라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런 병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병을 그래 나 조현병이야
하고 치료받겠다고 자청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느꼈던 겁니다. 아파, 힘들어. 그런데 말할 수 없어. 말했다가는 난 그런 취급을 받을 거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아갈 집과 일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살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일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을 열독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나? 어디에 좀 저렴한 고시원이나 혼자 살 만한 주택이 없나? 많은 곳에서 다 거부합니다.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미친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미친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해요? 아,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언제 나 해칠지 모르는데 아유 됐어요. 아유 저 정신과 의사하고 충분히 제가 다 보증 할게. 아, 됐어요. 정신과 의사도 또 못 믿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믿었던 건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전문가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알아보고 싶었어요. 무엇이 힘든 건지. 어떤 면이 이분들이 같이 일하기 괴로운 건지. 해보자. 그래서 동료 의사들, 사회복지사들, 간호사들과 또 당사자분들, 조현병 앓고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동네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을 했고요. 슈퍼 2곳을 열었고요. 커피집을 내서 10개까지 확장도 해봤고요. 10개 이상이었죠. 세탁공장도 열어보고 운동화 빨래방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수의 정신질환자분들,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직장 일자리를 주면 참 좋았겠지만 왜 힘든지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힘든지.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물어보던 거죠. 또 일반 여러 전문가들도 저에게 물어봐요. 조현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일자리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시 거꾸로 질문합니다. 그럼 조현병 환자에게는 편의점과 슈퍼 중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할까요? 어느 곳일 것 같으세요? 예, 다 편의점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 편의점을 좋아하세요. 왜? 그때 당시에는 뭐라 했냐면 대학생이 알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이미지가 깨끗하고. 근데 잘 들어가다 보면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다 선호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런 곳 아닌가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 그게 편의점이면 어떻고 슈퍼면 어떻고. 그렇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참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줄 몰랐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자들이랑 일한다니까 이야기거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이 오라고 해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저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일하고 있대. 어쩐지 이상했어.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일까? 저 사람이 정신질환자일까? 아마 저보고 못 찾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좋은 뜻으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편의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세탁공장도 문 닫았고요. 그 망한 세탁공장의 전화번호를 제 병원 전화번호로 쓰고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망한 전화번호 쓰지 말라고. 근데 쓰고 싶었어요.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첫 번째 시도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연습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